무리하게 진료를 요구하거나 뭐 약을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좀 많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설득하세요? 일단 비만이 질병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최근 굉장히 사실은 열풍이었던 약들이 있잖아요. 뭐 싹땡다 부작용이나 단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있죠. 지방 분해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을 분해해주는 약은 아니고요. 그것도 사실은 당뇨약이었어요. 그래서 당뇨약에서 나온 약인데 일단 식욕 억제 기전 자체는 뇌하수체에 신경세포가 있는데 식욕을 좀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신경세포가 있고 식욕을 좀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세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억제하는 애 쪽으로 이제 작용을 해주는 약이다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물지만 오심, 구토, 변비, 설사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주 드물지만 담낭염이나 췌장염 같은 것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건 좀 심각한 부작용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약을 쓸 때 담낭염이나 췌장염과 관련된 증상들을 그래서 환자분한테 좀 알려주고 그런 증상이 발생하면 약을 중단하고 오세요 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마법의 약은 아니네요. 네, 기본적으로 식사 치료와 운동 치료, 그다음 행동 치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가 기본이 돼야 되고 그것을 잘 할 수 있게끔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여러 가지 비만 치료 약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외과 의사니까 대사 수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도와드렸죠. 지장간외과에서 많이 진행을 했고 그럴 때마다 이제 가정의학과 쪽에 먼저 환자를 보내서 체중 관리를 부탁드렸고 그다음에 받아서 다시 수술을 하고 막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었어요. 그때 보면 이제 가정의학과에서 치료 반응이 좋아서 그냥 계속 끌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수술 쪽으로 권유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 환자들은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하시나요? 기본적으로는 그 수술의 적응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비만 대사 수술 자체는 일단은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이거나 30 이상이면서 비만과 관련된 동반 질환들, 예를 들어서 고혈압, 뭐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 등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2019년도부터는 그게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비만 대사. 건강보험이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 기준에 맞는 환자가 당연히 수술을 고려할 만한 환자가 되겠고 가정의과에 먼저 오는 이유는 그 비만 대사 수술에 적합한 환자인지 수술 전에 어느 정도도 체중을 감량을 시켜놔야 수술하고 나서 그런 생활습관 개선과 이어지는지를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조금 진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여성의 미의 기준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날씬한 그런 체형을 또 강요받기도 하세요. 무리하게 진료를 요구하거나 뭐 약을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좀 많습니다, 사실은.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비만하다는 것의 기준이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가 체질량 지수가 25를 넘었을 때로 진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상 체중 혹은 약간 과체중이신 분들도 이제 더 날씬해지고 싶다, 무조건 받고 싶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어떻게 설득하세요? 일단 비만이 질병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질병이 있어서 치료를 한다 이런 개념인 거고 환자분은 질병이 없는 거다. 그래서 약물을 써가면서 더 날씬해지고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생활습관 개선이나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안내를. 그렇죠. 사실 정상 체중이신 분들 생활습관 자체는 이미 좋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더 날씬해지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네. 있는 분들이 더 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어떻게 그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환자분들한테 맨날 식습관이라든지 신체활동 관련해서 조언을 드릴 때 항상 제가 속으로 좀 찔리는 느낌이 항상 있는데요. 아침도 거르고 점심은 주로 병원에서 먹고 저녁도 병원에서 먹거나 아니면 좀 노력을 할 때는 가볍게 먹을 때도 있으나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병원 식단은 굉장히 균형 잡힌 영양 식단이잖아요. 근데 이제 양을 마음대로 풀 수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오히려 풀 수가 그쵸. 있으니까 과식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 균형 잡힌 영양 식단을 조금 많이 드신다는 거예요. 저는 뭐 과음하고 기름진 음식 먹고 이런 줄 알았어요. 역시 가정의학과 교수님의 기준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침을 거른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또 요즘엔 간헐적 단식 이런 거를 한다고 아침을 그냥 안 드시기도 하시고 많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뭔가요?
다이어트 식단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린 저칼로리 식단, 고단백식, 간헐적 단식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식사 양의 그 칼로리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그런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부분이 그 간헐적 단식 자체가 어쨌든 식사를 이제 스킵을 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제한해서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만 환자는 괜찮겠으나 당뇨병 환자 이런 경우는 그렇게 스킵을 하게 될 경우에 뭐 저혈당 위험 같은 게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에게서는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료 보지 않는 시간대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이 병원에 와서 새롭게 시작한 일은 의대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연구를? 네, 의대 학생들하고. 네. 사실 여기는 제 고교 병원이거든요. 기회가 돼서 지난 겨울 방학부터 지금 학생들하고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같이 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러울 또 선배님. 선배님이라기보다 이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정의학과 교수님으로서 또 만나시는 환자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고 그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학과에서는 여러 가지 급성 증상,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만성질환 관리, 여러 가지 생활습관 개선, 질병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를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이 항상 좀 만족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가정의학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